영감님, 이제 연기 그만하시죠. 자식들 본색은 충분히 보셨잖아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소파 구석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흘리던 70대 노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김영수, 평생을 바쳐 300억 원의 자산을 일군 한때는 철의 회장님이라 불렸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똥오줌 못 가리고 유산이나 남겨줄 돈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 성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호사를 다그칩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연기라니요? 아버님 상태 안 보이세요? 오늘 유언장 공증받기로 한 날입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옆에 앉은 며느리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명품 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코를 찡긋거리며 시아버지에게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아버님, 오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빨리 끝내고 요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저희 비행기 시간도 다 돼가고요.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얼른 재산, 포기각서와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그들이 조작해둔 서류들이 수북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버섯이 핀 쭈글쭈글한 손.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기름밥을 먹으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일까요? 분노일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했으니까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정갈하고 우아해서 방금 전까지 치매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성훈아, 낮고 굵은 목소리. 치매에 걸리기 전 회장실에서 호령하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성훈과 미경이 흠칫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방금 뭐라고? 영수는 눈을 똑바로 뜨고 큰아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6개월간 감춰왔던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감도장, 내가 훔쳐간 거 안다. 내놔라.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히 6개월 전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낸 빈소. 조문객은 넘쳐났지만 정작 상주 자리에 서 있는 자식들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조문객들이 내는 부의금 봉투와 제가 가진 재산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아내의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제 뒤로 큰아들 내외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하시겠지? 당연하지. 혼자서 그 큰 집 관리나 되시겠어? 건물 몇 채는 우리한테 미리 넘겨주시라고 해. 세금 문제도 있고. 아, 근데 막내 기집애가 문제네. 걔한테도 콩고물 떨어질 거 아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평생 내 뼈와 살을 깎아 키운 자식들이 어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유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저놈들이 나를 고려장이라도 시키겠구나.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0억.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숫자가 그날 밤 저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괴물이 된 것일까? 아니면 원래 괴물이었는데 돈 냄새를 맡고 이빨을 드러낸 것일까?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내가 가진 돈이 사라지고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그때도 저놈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지 아니면 짐덩어리 취급하며 내다 버릴지. 저는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네, 나 좀 도와주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고 싶네. 박 변호사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러다 진짜 화병 난다고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마지막 사업이자 자식 농사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꾸몄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름. 이제 무대는 세팅되었습니다. 관객이자 배우인 자식들을 불러 모을 차례입니다. 아버님, 갑자기 가족회의라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요일 오후 큰아들 내외와 막내딸 지은이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성훈이는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와서인지 입이 대빨 나와 있었고 며느리 미경이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반면 막내딸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편찮으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진단서를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눌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치매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성훈이가 제일 먼저 진단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훑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걱정, 슬픔?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포착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치매라니요. 성훈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탄식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도 입을 틀어막으며 어머, 어떻게라고 했지만 눈은 벌써 집안의 값비싼 도자기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오직 막내 지은이만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거짓말이지? 응? 아빠처럼 똑똑한 사람이 무슨 치매야. 오진일 거야. 다시 검사 받아보자, 응? 지은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바지를 적셨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거짓말이다. 울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연극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곧 사람도 못 알아볼 거라고. 정신이 온전할 때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성훈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일단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올까요? 큰아들이 웬일로 학가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 오는 것도 귀찮아하던 놈이 말입니다. 속셈은 뻔했습니다. 제 옆에 붙어 있어야 인감도장과 통장을 관리하기 쉬울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내가 모실게. 오빠네는 맞벌이라 바쁘잖아. 지은이가 반발했지만 며느리 미경이가 앙칼지게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반지하 월세 살면서 아버님을 모시겠다고요? 아버님 평소 쓰시는 생활비 감당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 모시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장남인 우리가 모시는 게 도리지. 도리. 돈 앞에서는 없던 도리도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싸우는 자식들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성훈이 내가 장남이니까. 제 말 한마디에 성훈이 내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이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애써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하지만 아빠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해. 그 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니까.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의 집, 아니, 이제부터 펼쳐질 잔혹한 연극의 무대로 말입니다. 큰아들의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제 방에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책장 위, 옷장 틈새, 그리고 침대 밑,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쓰일 증거이자 제 가슴에 박힐 못을 기록하는 장치였습니다. 아유, 냄새. 노인네 냄새가 벌써 방에 배었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성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낮에 보여주던 그 공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통장은요? 저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떨며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도장? 무슨 도장? 밥 줘. 아이씨, 진짜. 치매가 걸려도 곱게 걸리지. 오자마자 밥 타령이야? 성훈이는 제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보는 아들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 오락가락할 때 엄한 데다가 돈 쓰지 말고 도장 어디 뒀는지나 기억해내요. 안 그러면 요양원에 쳐넣어 버릴 거니까. 아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저는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녹음기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도장은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정신 돌아오면 바로 은행부터 데려가야겠어. 아, 진짜 귀찮게 됐네.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시지. 왜 저렇게 질기게 살아가지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 내 자식 입에서 나온 저 저주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성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플 때 밤새 업고 뛰었던 그 다리가 이제는 너에게 짐이 되었구나. 식사 시간은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갈비찜이니 전골이니 하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몫은 주방 구석, 개밥 그릇 같은 플라스틱 식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며느리 미경이가 내민 국그릇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지난 쉰내가 진동하는 콩나물국. 밥은 며칠 동안 밥솥에 방치되어 누렇게 변색되고 딱딱하게 굳은 찬밥이었습니다. 냉장고 청소를 하며 버리기 아까운 쓰레기들을 모아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냄새나. 제가 숟가락을 들지 않자 미경이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치매 걸리시면 미각도 둔해지신대요. 이거 멀쩡한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온 재료인데 안 드실 거예요? 정 싫으면 굶으시던가요. 그녀는 제 밥그릇을 뺏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저들의 죄를 세상에 알릴 수 없으니까요. 나는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저는 쉰 국물에 딱딱한 밥을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눈물이 국물 위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물조차 주지 않아 국물까지 싹싹 긁어 마셔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밤새 먹은 것을 개원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듯 아팠지만 제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짐승 취급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부모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주마.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지은이었습니다. 반지하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아빠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아빠 좀 뵙고 갈게요.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죽인데. 현관에서 미경이가 지은이를 막아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벌레 보듯 쳐다보는 눈빛. 아가씨, 빈손으로 와서 염치도 없지. 지금 아버님 주무셔. 그리고 외부인 자꾸 드나들면 아버님 정서에 안 좋아. 치매 환자는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딸이 아빠 보러 오는 게 왜 외부인이에요? 잠시 얼굴만 보고 갈게요. 아, 시끄러워. 우리 집이 무슨 자선사업소야? 아가씨네 그 궁상맞은 냄새 아버님한테 옮길까봐 그래. 이거 놓고 그냥 가. 미경이는 지은이 손에서 보온병을 낚아채듯 뺏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지은이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저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밖에서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간 후 미경이는 들고 온 보온병을 열어보지도 않고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이 가득 든 따뜻한 죽이 하수구로 버려졌습니다. 어휴, 촌스럽게 죽은 무슨 죽이야. 설거지거리만 늙게. 그녀는 빈 보온병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막내딸이 새벽부터 일어나 끓였을 그 정성이, 그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문전박대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빠가 이 보온병에 담긴 내 마음 300억보다 더 큰 값으로 쳐서 돌려주마. 그날 저녁 성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경이가 성훈이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습니다. 자기야, 오늘 아가씨 또 왔다 갔어. 귀찮아 죽겠네. 아예 못 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와서 아버님한테 헛바람 넣으면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 골치 아파져. 그래, 경비실에 얘기해서 출입 금지시키라고 해. 아,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증여 계약서 내일 가져오라고 했어. 내일 끝장내자. 정말? 드디어?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내일. 그들이 저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D-데이.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내일이 그들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가 양복을 차려입고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가실까요?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성훈이의 목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근교의 한적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물론 박 변호사는 저와 미리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증여 절차를 밟으려고요. 여기 서류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성훈이는 제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및 예금 전액 증여 계약서. 수취인은 김성훈. 단독 상속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에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좋아하시는 사탕 사드릴게. 성훈이는 제 엄지손가락에 억지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항하는 척했습니다. 싫어. 이거 싫어. 집에 갈래. 그러자 미경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좋게 말할 때 찍으세요. 이거 안 찍으시면 오늘 저녁은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 요양원 가기 싫으시죠? 거기 가면 고려장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고 싶으면 찍으세요. 협박. 제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성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지장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도장이 아니라 파멸의 낙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박 변호사 사무실의 CCTV와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성훈이가 통화하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네, 원장님. 잘이 났다고요? 잘 됐네요. 네, 오늘 밤에 바로 모시고 갈게요. 치매가 심해서 통제가 안 돼서요. 독방으로 부탁합니다. 요양원. 재산을 다 뺏었으니 이제 쓸모 없어진 저를 바로 내다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나를 버리기 위해 움직이는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제 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성훈이네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냈으니 이제 300억은 자기들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이제 저 노인네만 치우면 끝이야. 그러게. 아우, 속이 다 시원하다.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급한 대화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들. 침대 밑에 숨겨뒀던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 메모리 칩을 챙겨 품 안에 넣었습니다. 요양원 앰뷸런스가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가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셨어요? 이쪽 방입니다. 그들은 요양원 직원들을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와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가시죠. 좋은 데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그들을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를 끝낸 사람들의 홀가분한 표정으로 아버지,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자주 갈게요. 거짓말. 저는 현관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훈이와 미경이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아주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치매 노인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섬뜩한 미소에 등골이 서늘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무시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앰뷸런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 변호사의 검은색 세단이 앰뷸런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 요양원 직원들을 막아섰습니다. 김영수 회장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회장님은 저와 가실 겁니다. 성훈이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차에 올라타 창문을 내리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안녕이다, 내 아들아. 아니, 내 인생의 오점아.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는 어젯밤 제가 요양원이 아닌 이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은 막내 지은이도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오빠가 아빠 요양원에 보냈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제는 연기를 끝내야 할 시간을 알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아주 위엄있게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뚝 그쳐라. 아빠 괜찮다. 제 목소리에 지은이는 물론이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던 성훈이 내외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이가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6개월간 굽어있던 등이 펴지는 순간 300억 자산가 김영수의 카리스마가 돌아왔습니다. 내 인감도장, 내가 훔쳐간 거 안다. 내놔라.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치매라면서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치매? 그래, 내가 미쳤었지. 너희 같은 놈들을 자식이라고 믿었던 내가 미친놈이지.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큰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성훈이, 쉰밥을 개밥처럼 던져주는 미경이, 지은이의 전복죽을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던 어제의 모습까지. 이게 뭐야? 미경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성훈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은이는 화면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오빠, 언니, 정말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증여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지장을 찍었던 그 서류입니다. 그리고 성훈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성훈이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 강박에 의한 계약이니까. 그리고 너희 둘 존속 학대 및 유기 미수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다. 감방에 갈 준비나 해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살려주세요.
성훈이와 미경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어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쉰 밥을 먹으며 내가 흘린 눈물이 마르면 그때 생각해보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저는 그들을 사무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아빠가 그런 꼴 당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다. 너는 내게 최고의 딸이었다. 그 따뜻한 전복죽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는 박 변호사에게 새 유언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유언장. 모든 부동산 및 현금 자산 300억 원은 막내딸 김지은에게 상속한다. 단 장남 김성훈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지은이는 유언장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빠만 건강하면 돼. 받아라. 이건 돈이 아니라 내 효심에 대한 보답이다. 그리고 너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6개월간 춥고 외로웠던 제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성훈이 내외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서로 내 탓이라며 헐뜯고 싸우다가 결국 갈라섰다고 합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남해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집을 짓고 내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지은이가 끓여주는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진짜 유산은 바로 지금 제 곁에서 웃고 있는 딸아이의 미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0억 유산 앞에서 부모를 짐짝 취급했던 자식들과 가짜 치매 연기로 그들의 본색을 밝혀낸 아버지의 이야기.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가족들이 있나요? 아니면 지은이처럼 조건 없는 효심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답답한 속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